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송하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축구 선수의 사타구니 손상 또는 서해부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타구니 쪽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주의 본병원이라는 곳에서 정형외과를 하고 있고요. 그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 팀 주치를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축구 선수들한테서 흔히 발생되는 손상인데 일반인들한테서는 거의 찾아보기 좀 어려운 좀 전문적인 손상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도 좀 어렵고 치료도 조금 어려운 그런 손상들인데 이 강의를 전문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한 10여 년 하고 있지만은요. 오늘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축구 선수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요한 크루이프트라는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축구를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간단한 축구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타구니 손상도 이 축구의 형태를 따라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다 사타구니가 아프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인은 너무 많고 원인이 되는 동작도 많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똑같이 다 사타구니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것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타구니 손상이라 하고 전체 운동선수의 한 5% 이내입니다. 실제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죠. 되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 선수들이 손상을 당하면 당하는 고통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하고 오래가고 잘 치료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타구니의 내전근, 내전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내전근이 골반에 부착되는데 이 근육의 손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내전근 손상이 제일 많고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골반에 붙는 복직근이라고 복근이나 장요근 또는 대퇴직근, 치골근, 치골 관절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복합적으로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손상을 일으키고 증상은 그냥 사타구니가 아프다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들한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아프냐고 증상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사타구니가 아프다, 가래투시가 아프다, 아랫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한데 좀 뛰다 보면 사타구니도 아프다. 배 쪽 근육이 땡긴다, 올라온다, 킥을 하고 나면 너무 아프다. 전반전 뛰고 나서 끝나갈 때쯤 되면 배가 아파서 뛰지 못하겠다.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배가 아픈 것인가, 뭐 다른 데가 아픈 것인가 이런 그 증상을 호소하는 건 많죠. 그리고 증상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보면 뭐 특이한 소견을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정확히 진단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손상을 그냥 여러 가지 이름, 저자들에 따라서 자기 이름을 붙이거나 그쪽 해부학적 구조의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이름과 진단명과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 획일적인 방법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타구니 손상이 있을 때 의사들이나 트레이너들이 봐야 할 것들은 이 증상이 어디 부에서 시작했는가, 어떤 질환인 걸 알아내는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병명이 있지만 아프다는 부위는 딱 한 군데, 이 사타구니 쪽이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손상들이 병원을 빨리 오거나 이러지 못하고 좀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대부분 선수들이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오기 때문에요. 만성 손상으로 이행하는 경우 또는 이제 과사용 손상으로 이행을 하여서 이 치료가 좀 하는데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스포츠의학이라는 그 책에 보면 서해부 통증의 원인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들로 보면 내전근, 장요근, 복근, 치골 이렇게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덜 흔하지만 꽤 많이 있는 손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인은 사타구니가 아니지만 다른 부위에서 그 증상이 시작됐지만 증상은 사타구니가 나쁘다는 이런 원인도 많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오면 이런 것들을 감별해내고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이 서해부 손상의 대략적인 증상과 치료의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병과 손상, 각각의 손상에 따라 치료 방법도 틀리고 진단명도 틀리고 그래서요. 대략적인 개괄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호소하는 증상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검사, MRI나 정밀 검사를 해도 시간이 경과하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아픈 것인가 물어보고 같이 존재하는 다른 동반 손상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서부터 또 멀리 떨어진 구조까지 다른 구조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 아픔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진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검사를 하게 되면 뭐 6개월, 7개월 이상 오래된 서해부 통증들은 방사선 검사로서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MRI를 찍어도 안 나온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직접 만져보고 선수가 호소하는 증상을 보고 원인을 찾고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다 촉진을 하고 만져보고 어디가 문제 있는가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선수들이 유연성이 떨어진 경우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찰을 하는 데서 좀 시간이 많이 할애를 하는 그런 손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들 그냥 선수들이 아닌 경우에 사타구니가 아프다 그러면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대부분 엉덩이 관절, 고관절이라고 하거든요. 고관절이 문제가 돼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축구 손상에서 사타구니가 아프다 그러면 고관절보다는 다른 곳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 선수에서 사타구니 손상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방사선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면 그 엘리트 선수들 축구한 지 10년쯤 넘은 선수들 보면 다 이게 엑스레이에서 고관절에 치골이나 이런데 방사선을 보면 이게 뭐지? 손상이 심하네.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이 선수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도 좀 감별을 해야 되고요. 또 초음파나 MR을 찍어서 어떤 근육이 침범했는지, 어떤 인대가 침범했는지, 또 크기가 어떤지, 다른 동반 손상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치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해부 통증, 사타구니 통증 치료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잘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수가 사타구니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훈련량을 줄이거나 지금 현재 훈련량이 너무 과도하게 많거나 킥 연습을 많이 했거나 전문 키커들이 저희 선수들이 동계훈련 때 연습을 하다 보면 갑자기 손상돼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치료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 축구를 잠시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치료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이후 통증이 조절되면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서해부나 고관절, 복근, 그 다음에 코어 근육들을 조금 근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서해부 손상도 급성 손상이 있고요. 이제 만성 손상, 과사형 손상이 있는데 급성 손상 때는 비교적 라이스 치료라고 하죠. 좀 휴식을 취하고 얼음찜질하고 압박해주고 안정 취해준 이런 것들로 증상이 잘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쉬게 해주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후로 점진적인 제어하면 반응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으로의 복귀, 이런 손상들이 운동으로 복귀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R2P, Return to Play라고 하는데 복귀 시간이 보시면 저자마다 틀려서 2주부터 6개월, 굉장히 브로드하죠. 정확히 언제 복귀할 수 있는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초기에 처음 손상은 잘 치료하면 빨리 복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전원을 보면 나와 있는 것이 내전근이라고, 내전근 손상이 다른 근육 손상들, 굴곡근이나 대퇴 직근보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몇 개월 걸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복근 손상도 같이 오게 되는데, 복근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내전근 손상이 같이 동반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전근 손상이냐 복근 손상에 따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이렇게 되면 과사용 손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서해부 손상은 대부분 과사용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 이유는 급성기 손상이 있을 때는 이 선수들이 처음에는 운동이 좀 가능합니다. 또 웜업을 하거나 하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것보다는 본인이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끌고 가다가 몇 개월 지나서 이제 훈련도 안 되고 경기 도중에 아파서 경기를 뛸 수가 없고 퍼포먼스 떨어지게 돼서 대부분 만성화가 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때 돼서 오면 대부분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운동을 쉬고 있는 상태에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기에 급성기 때 병원을 내원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우선순위는 그 피파에서 풋볼 메디슨이라고, 피파에서 그 축구 의학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마다 유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에는 손상을 인지하는 순간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고 바로 운동을 멈추게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하고 과사항의 원인을 빨리 제거할수록 운동으로 복귀가 좀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축구 선수의 사타구니 손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제일 많은 몇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내전근 손상, 장요근 손상, 스포츠 탈장, 골반의 견열골절하고 조그만 골절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전근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골반에 이 대퇴에 크게 넓게 붙는 근육이 있습니다. 시작 부위는 치골에서 시작돼서 조그맣게 시작되는데 부착 부위는 굉장히 넓죠. 이 중에서도 장내전근이라고, 이 근육은 주로 킥하는 동작 때 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킥하는 동작 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주로 킥을 할 때 슈팅도 하고 패스도 하고 크로싱도 하고 그러죠. 또는 스프린트 팍 치고 나갈 때 갑자기 방향 전환할 때 이 근육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근육들이 손상이 되면 바로 이렇게 손을 잡고 그냥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쓰러지고 바로 뛸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이게 내전근이 다쳤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조그맣게 손상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근육들이 MR을 찍어보면 이 근육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크게 찢어진 경우들도 있고요. 근육이 가운데서 찢어서 결손이 생긴 경우도 있고요. 근육 가운데 안에만 찢어진 경우도 다양하게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전근 손상이 있을 때는, 급성 내전근 손상이 있을 때 이 선수들이 이미 다치기 전에 경고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타구니가 좀 타이트해요. 그리고 좀 불편하고 킥 차고 나면 좀 땡기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증상을 조절해 주질 않으면 곧바로 1, 2주 안에 그냥 퍼포먼스가 떨어지죠. 원래 잘 뛰던 선수가 주행도 떨어지게 되고 킥도 안 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게 됐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 검사하면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웜업을 하면 좀 좋아지니까는 계속 유지하다가 자꾸 재발되고 과사용되면 나중에 이제 만성적으로 내전근이 그냥 뭐만 좀 해도 아파지는 증상이 생기고, 이렇게 외국 선수인데 심한 경우에는 그쪽 근육이 손상돼서 골곡이나 석회화가 돼서 만성적으로 근육이 이렇게 손상되는 이런 병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손으로 이런 선수들 아픈데 치골 부위에서 한 1, 2cm 정도 떨어져서 근육을 만져보면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우에는 힘줄이 쑥 들어가서 결손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MRI나 이런 검사하기 전에 이 선수가 운동으로 복귀까지 꽤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로는 이 선수를 무릎을 살짝 구부리게 하고 주먹을 넣어서 내전근 기능을 시키는 거죠. 무릎을 안으로 쥐어짜봐라. 그때 이 내전근의 기능을 해서 이때 쥐어짜면 아파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초 하면 아파서 못하겠어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내전근이 다쳤거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외래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손상입니다. 이 내전근의 손상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 위험인자가 된다.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기더라. 이런 논문들이 제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유럽의 프로축구 협회에서 리스크 팩터 원인이 되는 원자들을 발견했는데요. 보면은 프리시즌, 유럽에서는 시즌이 보통 9월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프리시즌, 7, 8월 때는 프리시즌, 9월부터 시즌을 보면 각 근육들이 우리가 4대 근육이라 하거든요. 축구 선수들한테 햄스트링 근육, 내전근, 대퇴근, 장단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즌이 돌입하면은 햄스트링과 내전근 손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시즌 전에 시즌을 준비할 때는 대퇴근이라는 근육이 좀 많이 손상되고 아무래도 수비수들이 이 내전근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보단 중요도가 있는 홈 경기 때 많이 있고 컵 대회나 이런 것보다 메인 리그 이런 때 그 내전근 햄스트링 손상이 많기 때문에 이 시즌에 맞춰서 이런 손상 근육들의 손상들이 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문제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보면 과거 내전근 손상이 있었던 손상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안 됐거나 만성화가 되는 경향으로 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전 시즌에 근육 손상이 있으면 불과 선수들이 시즌이 1년 중에 10개월 정도를 시즌을 뛰기 때문에 굉장히 시즌이 길죠. 다른 종목보다 축구는. 2달 안에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다시 손상되는 경우가 한 3배 정도가 있고요. 이전 근육이 손상되면 같은 근육이 다음 시즌에 재발될 확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 손상이 실제로 단순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동으로 좋아졌다, 복귀를 했는데 2달 안에 다시 재발한 경우도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 근육 손상이 있다 하면 이것을 몇 개월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내전근 손상은 한 35%는, 34%는 많이 써서 그런 겁니다. 다른 근육들보다 훨씬 내전근 손상은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 선수들이나 유소년들이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 준비할 동계 시즌 때면 전문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반드시 전 시즌에 당했던 근육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가를 반드시 평가하는 시즌 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해야 부상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 그래서 치료를 보면 내전근 손상은 일단은 초기에 잠깐 축구를 멈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감독 선생님이나 코치님들이 이건 언제까지 쉬어야 돼요 하고 불만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일단 초기에는 일단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운동을 잠깐 멈추고 치료를 전념하는 것이 이 선수가 장기적으로 한 것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내용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긴 한데 내전근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등척성 운동이나 힘을 주고 내주고 힘을 주고 펴주고 이런 운동들을 하다가 전심적으로 근육 전체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하고 편심장 수축이라고 이완하면서 수축하는 이런 것들을 운동量조금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하고요. 프로그램은 많이 있으니까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한다고 보시고 동시에 골반, 코어 근육들을 동적으로 안정화하는 재활, 여러 가지 근육들을 근육을 잘 늘리고 근력도 키우는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초기에 잘 치료가 된다면 6주에서 12주 사이에 증상이 완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전근 손상이 되었을 때 운동으로 복귀는 언제쯤 가능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제일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논문들을 보면 급성 내전근 손상 복귀까지 어느 정도 걸리느냐 굉장히 다양합니다. 몇 주에서 몇 개월 것도 많고요. 현실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내원했을 때 검사를 잘하고 MRI도 잘 찍어도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내전근이나 햄스트링은 이 선수가 한 3, 4주 걸리겠다고 얘기해도 실제로 30%는 예측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코치 선생님이나 수석 트레이너 분들이 아니 3주 걸린다고 그랬는데 왜 더 걸리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전근과 햄스트링 손상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이나요? 여러 가지 논문들이 검사도 많이 해보고 MRI도 반복적으로 찍어봤는데 확실하게 딱 맞추기가 그 리턴 투 플레이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런 손상일 때는 좀 오래 걸리는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할 때 그런 예측인단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내전근이 위쪽에서 뼈에 부착되는 곳에서 찢어진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회복되는 데가. 그리고 근육이 이 MRI처럼 완전히 찢어지고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리턴 투 플레이, 그러니까 운동으로 복귀까지 몇 개월 이상, 최소 2달, 석 달 이상 걸리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입에서 찢어졌거나 결손이 심한 경우에는 이 선수는 한 2~3달 정도 플레이에서 빠져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잘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와서 검사를 잘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들 보면 이 근위부에서 다친 손상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복귀까지. 근데 이 손상은 매우 심한 손상이기 때문에요. 보통 2달에 석 달 정도를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 걸리면 나을 것 같다고 하지만 30%는 예상을 벗어나서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부착부가 아닌 가운데서 찢은 경우, 근육 자체 내에서 찢은 경우, 결손이 없고 그냥 가운데서 찢은 경우는 보통 한 달 안에 빨리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달 정도면 거의 증상이 좋아진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례를 보게 되면 남자 환자 28세 저희 팀 선수였습니다. 3주 전에 서서히 사타구니가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점점 좀 심해집니다. 근데 이 선수가 스트라이커라 골을 못 넣으니까는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병원도 오지도 못하고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2주 정도 좀 운동을 쉬고 좀 해라.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계속 훈련을 참여하고 경기는 하는데 아프니까 2주쯤 지나고 나서는 잘 때 다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이불을 걷어내기도 어렵다라고 와서 바로 데리고 와서 다시 MRI를 찍어봤더니 벌써 이렇게 찢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석 달쯤 돼가지고도 손상이 보입니다. 이 선수는 그래도 그냥 계속 끌고 갔던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꽤 오래 가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27세 남자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계속 반복됩니다. 내 측 같은 부위에. 근데 홈 경기 때 통증이 있어서 다음날 병원에 와서 근육 손상이 좀 확인됐어요. 그래서 훈련을 좀 쉬고 치료에 전념을 했는데 그냥 재활, 근력 운동하는 도중에 다리 힘주다 뚝 소리가 나면서 그냥 다리 힘이 빠지면서 병원에 내원했죠. 그러면 벌써 문제가 있던 데라 근육이 결손이 생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주쯤 있다면 혈피가, 근육이 결손해서 피가 차거든요. 그래서 피를 빼주고 거의 이 선수 2달 반쯤 돼가지고 이 근육이 조금씩 붙어가는, 꽤 오래가는 이런 손상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는, 이 선수는 이제 그 미드필더였는데 몇 주 전에 근육이 좀 올라와서 내전근이 뭐 큰 이상 없었으나 수요일 자체 경기 또 아프다. 그래서 데려와서 MRI 찍었더니 근육 가운데 결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찢어져 있고 근육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잘 치료하면 보통 한 달 내에 거의 다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부위에 다쳤는가, 어떤 손상에 따라 낫는 기전이 다르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내전근 손상에 대해서 좀 요약을 간략하게 하면 주로 킥하는 다리, 주 사용하는 다리에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많이 써서 쉬지 못하고 많이 써서 생기는 거고, 이것을 유발하는 그 유효 문제는 전에 내전근 손상이 있었으면 또 가치성이 높고 리그 중에 많이 발생하고 홈 경기 중에 많고요. 중요 경기 때 아무래도 선수들이 몰입도가 많으니까요. 많이 생기고 운동으로 복귀까지의 그 시간은
부착부 있는 경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중간 부위, 비부착부는 좀 빨리 낫는다. 그렇지만 30%는 예상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시즌 전에 반드시 근육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근육 손상의 30%는 같은 부위가 다시 또 발생한다. 그리고 잘 치료하지 않고 복귀를 하게 되면 2달 안에 다시 재발하는 율이 한 15%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치료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토콜은 카타르의 아스포타라는 스포츠 전문 정형외과 스포츠 메디슨 병원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데 이쪽에서 치료에 프로토콜 많이 내는데요. 이렇게 서해부 손상과 달리기 스포츠기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요. 순차적으로 일주일에 3일은 이렇게 쉐어를 하고 나머지 3일은 다른 부위 서해부 아닌 데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재활하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요근 손상입니다. 이 장요근은 내전근 바로 옆에 있는 허리서부터 골반을 거쳐 대퇴로 이어서 굉장히 긴 근육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오는데 이 장요근은 고관절에서 킥할 때 쓰는 굉장히 중요한 그 근육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급성으로 손상 오고요. 내전근 손상과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킥하고 나서 많이 아프다고 그러지만 아프다는 부위가 조금 내전근보다는 조금 바깥쪽 앞쪽에 호소를 하고 특징적인 증상은 깊은 소파에서 앉아서 일어나거나 택시 같은 거나 타고 일어날 때 조금 아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근육이 벌써 찢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MRI나 검사를 할 수 있고 만져보면 이렇게 아픈 부위 만들 수 있고 중요한 검사 토마스 검사라고 아픈 다리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스트레칭 시키면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것도 쉽게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찍으면 찢어진 게 보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심한 손상들은 MRI를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손상된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일반적인 재활치료나 골반을 좀 안정화하는 재활치료, 특히 내전근 강화나 굴곡근 강화 이런 것들로 해서 잘 반응이 옵니다. 일찍 진단을 하면 3주에 6주 사이 대부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장요근 손상은 초기에 잘 치료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 내전근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만성화되지 않도록 초기에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이 작년에 K리그하고 FA컵을 우승한 더블을 했죠. 저희가 팀닥들고 10몇 년 하고 있는데 참 오래간만에 더블을 했었습니다. 이거 보면 선수들하고 다른 몸짓에 누군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튼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승할 때까지 수많은 선수들이 다치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지켜봐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팀 주최라는 게 그 마냥 좋은 자리는 아니고 책임감과 뭔가 이루어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탈장입니다. 이 스포츠 탈장은 우리가 스포츠 허니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탈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해부라고 그러죠. 여기 서해부 인대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위가 주변에 복근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다쳐서 이게 반복적으로 손상이 되거나 찢어지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운동을 할 때 뛰거나 방향전을 할 때 통증이 사타구니에 발생을 해서 나중엔 통증이 심해져서 도저히 운동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운동량이 많아지거나 복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배에다 힘을 꽉 주게 되는 그 동작들을 하게 되면 이게 반복돼서 복벽에 근육이 좀 찢어지게 되면서 여기서 그 근육이 약해지면서 압력이 증가돼서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포츠 탈장이라고 그러고요. 복압을 상승시키는 그 기전이 있지 않습니까?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의자에서 침 일어날 때 거기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스포츠 탈장이라고 그러는데 한 2014년도에 이게 보통 탈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단어를 혼용동할 수 있으니까 다르게 하자는 그런 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최근에는 인기널 디스프레션이라고요. 서해부 단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아직은 스포츠 탈장을 많이 쓰게 돼 있고요. 증상은 여기서 나타나게 돼 있죠. 초기에 MRI를 찍으면 이 서해부에 부종이 일어났기 때문에 초기에 잘
검사를 하면 진단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포츠 탈증은 통증이 있고 한 달쯤 지나고 나면 검사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 처음에는 배가 아프다고 그러다가 한 달쯤 두 달쯤 지나면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이 저리거나 아프다, 내전근 쪽이 아프다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선수들이면 이 복사근에 부착되는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있어서 아프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아파하죠. 그 두 번째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데 이 복근, 뒤에 복근 근육 등 대부분 외복사근이나 복행근들이 이쪽에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런 증상들 보고 우리가 서해부 스포츠 탈장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후복벽이 약화가 되거나 찢어지거나 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해부 탈장이라 어린아이들이 장이 튀어나와서 탈장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스포츠 탈장이란 말이 잘못 혼용될 수 있으니까 인기널 디스럽션, 서해부 단열 이런 용어로 같이 바꿔 쓰자는 그런 운동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초음파로 이 근육들이 좀 손상되게 볼 수가 있긴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MRI로 초기 MRI를 찍게 되면 아주 초기에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서해부에 부종이 생겨서 양쪽이 손상이 있는 거거든요. 32살 저희 팀 선수였는데 10월 달쯤에 슛하면 오른쪽도 아프고 많이 뛰면 왼쪽도 아프다. 그래서 이미 탈장을 진단을 했고요. MRI 찍으면 이게 있어서 운동을 쉬게 해주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팀 내 그때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선수들도 계속 뛰게 돼서 한 달쯤 지나고 다시 MRI를 찍어봤더니 부종은 감소하고 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요. 그 뒤에 또 한 달 찍어봤더니 검사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때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언제 진단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 있는데 마지막 시합을 출전을 포기하게 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수술을 좀 하게 된 상황이겠죠. 그 치료를 보게 되면 아직 어떻게 하면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재활적인 치료로 하면 결과가 좋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골반 근육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준 재활 치료를 하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이런 선수들이 만성적으로 이렇게 손상돼서 오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내전근에 관련된 재활, 내전근 손상이 재활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고요. 아우러 원래 원이 되어 있던 복사근과 복근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재활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언제까지 하느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 이 스포츠 탈장만 연구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맨체스터에 모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이렇게 재활을 하고 나서도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치료하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검색을 하시면 원래 여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싼 논문 사이트인데요. 브루시 저널 스포츠 메디슨에 보면 프리로 그냥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되어 있고요. 몇 달 뒤에 저희가 대한스포츠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으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구입하시면 한글로 축구 선수 유소년 손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큰 질환들만 이렇게 번역이라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몇 달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술 방법은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일반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일반외과 선생님 중에서도 선수들을 전문으로 스포츠 탈장을 보는 선생님들한테 보셔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게 독일의 여자 선생님입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율리케 미셔이라는 선생님인데 이 스포츠 탈장을 수술한 방법은 두 가지 크게 나뉩니다. 메쉬라는 게 있거든요. 근육 결손이 심하면 보강해주는 그런 합성 재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라는 그룹이 있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뉘는데 어느 것들 해도 결과는 비슷한데 축구 선수에 한해서는 되도록이면 메쉬, 그러니까 인공 합성 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저희 팀 선수들한테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이 선생님하고 재작년 18년도에 풋볼 매드리드 만나서 너무
뵙고 싶어갖고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아직도 현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 선생님의 논문을 이것도 프리로 나와 있는 건데 탈장은 찢어진 복근이 이렇게 손상된 근육이 내장이 나올 때 이걸 그냥 겹쳐서 꾸며놔줘도 증상이 좋아진다. 그리고 옆에 근육을 하나 뜯어서 보강해주면 좋아진다. 그걸 다른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것은 피파 풋볼 메디신으로 2019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저희 한국 맨 처음 갈 때는 이렇게 하는데 한 4명 정도 다녔는데 지금 이렇게 많아졌죠.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메쉬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열어서 하거나 복강경을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메쉬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주변의 신경하고 이게 유착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수가 사타구니가 저리고 찢어질 것 같고 전기가 오는 것 같다 이런 신경에 대한 합병증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뜯어내고 메쉬를 뜯어내고 신경도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저희 팀의 선수도 외국 가서 좋다는 데 가서 메쉬를 해서 수술했는데 유착이 돼가지고 결국 운동을 은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순간에 무샤와 선생님한테 보내가지고 뜯어내고 신경도 잘라내고 근육만 봉합해서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지금도 국가대표로 잘하고 있죠. 그래서 축구 선수에 한해서는 정리를 하게 되면 스포츠 탈장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면 2달 정도 재활을 잘 해보시고요. 효과가 없다고 하면 수술을 권유를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축구 선수들은 복부 근육의 유연성과 가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시 합성 휴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열어서 그 근육을 좀 보강해주는 이런 쪽에 치료를 하는 것이 낫겠고요. 만약 합성 수술을 하게 되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신경이나 근육이 유착돼서 만성적인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것을 권유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들이 선수들이 좀 더 길게 선수 생활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해부 통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선수들이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해요. 그런데 아직 여러 근거 있는 이제 논문들을 다 봐더라도요. 뭘 하면 좋아진다 이런 데이터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피파에서 피파 11 플러스라는 내전근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피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선생님들이 통계적인 수준을 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엄청나진 않지만 부상을 주는데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모든 팀에서 대부분 축구 선수들은 피파 11 플러스를 하거나 그 비슷한 수준의 재활을 하고 있죠. 확실하게 나와 있는 예방 프로그램 중 하나는 어댑터 스키즈를 해가지고요. 이 다리 사이에 고무공을 넣거나 축구공을 넣어가지고 쥐어짜는 훈련, 등척성 고관절 내전 운동인데 쥐어짜고 힘을 주고 놨다, 힘을 줬다 놨다 이런 운동을 하면 내전근의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그런 데이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평소에 꾸준하게 예방적인 그 근력 운동을 하고 대퇴 근육을 쥐어짜는 훈련 연습을 해서 부상이 좀 덜 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예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골반의 견열골질이라고 돼 있죠. 좀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견열골질이 뭘까? 보통 이건 10대 중반, 13, 12, 13, 14, 15, 16 사이에 축구 선수들이 엄청나게 이런 손상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달판, 이제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열려 있을 때 킥 동작이나 갑자기 몸을 틀거나 방향전환할 때 그 일부 힘줄이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것을 견열골질이라고 하는데요. 충격을 받거나 과다한 킥 동작을 하거나 갑자기 방향전환 이럴 때 증상이 생겨서 보통 여기 크게 이쪽 부위에 손상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위가 이쪽 골반 부위거나 좌골 조면이라 해가지고요. 햄스트링 근육이 부착되는 부위에 이 뼈를 물고 힘줄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 사진 잘 보지 않으면 뭐지 하고 지나간 경우는 많고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뼈가 좀 떨어진 게 보이죠. 16살인데. 이 선수는 그냥 단순히 킥 동작을 많이 하고 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13세 소년이죠. 보면 양쪽에가 이렇게 다쳐서 뼈가 이제 좀 이렇게 잘못 붙어서 내원한 경우도 있죠. 대부분 휴식을 잘 취하고 일찍 조기에 발견하면
이 정도 수준은 별 무리 없이 복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생긴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 1.5cm 이상 또는 1cm 벌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놔두면 나중에 경기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13세 남자 선수죠. 실제로 이런 손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엉덩이 쪽, 엉덩이인 것 같기도 하고 사타구니인 것 같은데 운동 안 하면 너무 아파요. 13세 선수이거든요. 엑스레이 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아프다고 와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좌골 조면이라고 하죠. 햄스트링 근육이 부착되는 부위가 하얗게 골수각이 부어 있습니다. 그 14세 남자 환자도 똑같은 증상이죠. 햄스트링 부착 부위가 이렇게 하얗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증상일 때 운동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운동 멈추고 한 달 정도 쉬면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게 돼 있죠. 손상이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년들의 햄스트링의 부착부의 손상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세 남자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 햄스트링 견열 손상이 있었는데 첫 사진에는 별 이상이 없었고 계속 찍다 보면 그 이후로 사진에 이상 없다니까 이제 자기가 햄스트링이 약한 것보다 생각하고 저희 팀에 온 유소년 선수죠. 보면 뼈가 이렇게 떨어져 안 붙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자기가 그냥 햄스트링이 그냥 반복적으로 삐니까 햄스트링이 약한 것보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수술을 이제 시켜주고 봤는데 다른 팀으로 이제 갔는데 그 이후로 축구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보시면 12세에 된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햄스트링 부위, 사타구니 아프다고 사진 찍었더니 이상이 없고 타 병원에서 MRI를 찍었더니 음영이 이렇게 증가된 게 보이죠. 실제로 보면 뭔가 이렇게 뼈가 과성장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또 찍어봤다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하얗게 음영이 와 있고요. 1년쯤 돼서 보니까 첫 손상과 다르게 뼈가 이렇게 석회가인지 아니면 이소성 고란지 분류합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이 선수는 계속 햄스트링이 짧아지고 계속 아프고 섬유가 돼서 스프린트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유소년 선수들이 햄스트링 부착부가 아프다 그러면 이 사진에 이상속이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몇 개월 지나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석회화가 생기거나 이소성 고라가 생기거나 아니면 분류합이 돼가지고 과관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과관절증. 그래서 이 펠릭이라는 선생님이 보니까는 이런 선수들이 한 절반 정도를 나중에 봤더니 절반은 그럭저럭 스포츠를 복귀를 하는데 절반은 아주 불량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아주 유의 있게 잘 봐야 된다. 이런 논문들이 있고요. 그 논문에서 이렇게 보면 14세 남자 좌골에 아주 1cm 정도 이하로 떨어져서 1cm로 떨어진 거는 우리가 그냥 수술 않고 지켜본다라고 되고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10주쯤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벌어지면서요. 한 10개월쯤 되니까 이게 뼈가 이게 두루뭉실하게 굉장히 커진 가관절증이라고 그러죠. 뼈가 이상하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를 10개월쯤 수술했더니 뼈는 붙었지만 증상은 소질 때문에 의자에 앉을 때마다 아프다고 그래서 운동으로 복귀를 못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선수들, 그러니까 13세, 12 중반부터 말 선수들이 이 햄스트링 부착부, 골반이 아프다 그러면 단 한 번의 진단으로 끝나면 안 되겠고요. 몇 개월 계속 지켜보면서 이 선수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서해버튼증 축구 선수들은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있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운동선수 특히 축구 선수의 서해부 증상은 단순합니다. 사타구니가 아파요. 좀 뛰다 보면은 괜찮은데 좀 후반전 되면 뛸 수가 없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들은 실제로 보면 각기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단순히 사타구니가 아프다라는 이런 단순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매우 복잡한 손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절히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지 못하면 선수는 계속 사용하게 돼 있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치명적으로 마지막 보였던 만성적인 부상으로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이런 손상들이 운동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근위 부위에 다친 건 좀 오래 걸린다. 중간 부위에 다치고 결손이 없으면 한 달 정도면 좋아진다 하지만 한 30%는 예측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선수가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스포츠 탈장은 한 2달 정도의 보존적인 치료로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합성 물질 써서 보강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그 근육을 겹쳐서 봉합을 하거나 근육 자체를 봉합하는 방법도 한 것이 선수 생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어린 선수들 골반의 그 견절골절은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하지만 이것들이 분류합이 되거나 햄스트링이 짧아져서 나중에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 몇 개월 지켜보면 이 선수가 햄스트링 근육이 잘 늘어났는지 분류합은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팀이 되게 중요한데 이 메디컬 팀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수록 이 부상자들을 시즌 전에 한번 다시 검사, 스크리닝 테스트를 해보고 재활도 잘 해보고 프로토콜을 잘 맞춰서 가장 좋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재활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교육을 해서 바뀌어지는 치료의 방침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파 디플로마는 것도 있고요. 아이스 커넥트 그룹에서 해마다 피파에서 풋볼 메디슨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야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 축구 선수에 국한된 거지만 실제로 요새 보면 젊은 분들이나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선수 못지않게 일주일에 2-3번 이상 축구 경기를 하신 분들이 많고 실제로 사타구니가 아프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운동을 잠깐 쉬어주고 정리해주고 재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계속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타구니가 아프다면 잠정 기간 동안 일단은 운동을 잘 멈추고 재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 와서 다른 부상으로 진전을 하지는 않는지 다른 문제로 생기지 않는지 햄스트링이 짧아지지 않는지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리려고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튼 쉽게 하도록 노력을 했지만 잘 이해를 못했다면 저의 불찰인 것 같고요. 다음에 책으로 또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단순하게 해서 비욘디 의학 채널에 또 저를 선택을 해 주신다면 아주 더 쉬운 방식을 하거나 좀 더 또 전문적인 걸 원하면 전문적인 그런 것을 다른 채널을 한번 강의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질문을 보면 사타구니의 질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선생님도 축구를 즐기시나요? 근데 저는 원래 중학교 때까지 럭비를 했었어요. 럭비 선수였는데 그 이후로는 축구는 안 하고요. 왜냐면 저까지 다치면 안 되고 축구는 거의 하지 않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산악 자전거를. 축구는 거의 맨날 보고 있죠. 경기. 그리고 저희 팀 홈 경기는 늘 가서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니 라라라는 분이 또 다른 질문인데 무지해반증이 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수술만 3번 했고요. 계속 재발된다. 내년 수술을 합니다. 안타깝네요. 깔창과 무지해반증 보조기를 했습니다. 뭐 효과 없습니다. 도수치료는 효과가 없습니다. 원인 못 찾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렵네요. 저 사진을 봐야 되는데 무지해반증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요. 선천적으로 인대가 이완증이라 해가지고 인대가 선천적으로 너무 막 덜렁덜렁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중족지가 너무 나머지 관절이 배열이 틀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해서 그렇게 한두 번에 효과가 없으면 굳이 수술을 해야 되는 고민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더 무지해반증을 전문한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해서 그런 기저질환이 있지 않나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명쾌한 답은 제가 못 드릴 것 같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길 좀 빌겠습니다. 이예니님이 햄스트링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보는데 내전근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햄스트링은 마찬가지 과사용입니다. 과사용이 30%이기 때문에 증상이 타이트하다, 정구 증상이 있습니다, 땡긴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운동량을 줄여주는 게 좋고요. 이거 전문 선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인들 아마추어에서 스포츠 기기라고 그러죠. 이게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반드시 웜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 스트레칭 많이 하고 햄스트링이 잘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근력 운동만 많이 하게 되면 햄스트링이 짧아지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이백스를 돌리게 되면 근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도 짧아져 있고 이런 분들은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동적인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걸 뭐 다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쭉쭉 눌려서 이런 것보다는 필라테스나 요가 같이 여러 가지 동작을 섞어서 같이 햄스트링 늘어주는 이런 식으로의 그 재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이 햄스트링을 자꾸 아프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하다 사타구니가 너무 아파서 중단했다는 거는 아마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 내전 근육 이런 것들이 가동력이 좀 떨어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어지지 못한 부분이거나 가동력이 떨어졌는데 무리하게 한 번에 늘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아는 가동력을 좀 찾아서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늘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축구를 하다 보면 권영원 씨야 하다 보면 사타구니 쪽이 거슬리고 뛰다 보면 힘이 다 풀린다. 이런 것이 바로 그 경고 증상입니다. 내전근 쪽에 경고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전근이 지금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좀 짧다, 근력이 약하다, 아니면 만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면은 잠깐 멈추고 재활적인 치료로 내전근을 근력을 강화시키거나 내전근뿐만 아니라 주변의 코어 근육들이나 아니면 굴곡근이거나 아니면 장요근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좀 해보시고 그 후에 다시 축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전문 축구 선수들이 주로 손상이 있는 거긴 하고요. 또 이런 사타구니 강의는 사실은 어디서 많이 듣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도 치료 프로토콜이 계속 바뀌고 있고 좀 더 이렇게 좀 개선된 내용들도 해마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타구니 손상에 대해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주 본병원의 송하은입니다. 감사합니다.